여기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검색한 내용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들키지 않고 죽이는 법. 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런 걸 검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우지에 미호. 1974년 도쿄도 무사시 무라야마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다소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혼 후엔 아버지가 그녀를 양육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그녀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학교에 잘 등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히키코모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단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뿐 지역의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거나 학교의 선후배들과도 교우 관계를 맺는 등 평범한 불량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친한 후배들에겐 무척 잘 대해줬던 모양인지 그녀를 믿음직한 누님으로 믿고 따르는 후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대해준다고는 해도 불량 학생이었다 보니 당시 동급생 한 명은 그녀는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이었고 이 탓에 일부 동급생이나 후배에겐 미움받았었다 라며 당시를 회상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당당히 떠들고 다니는 등 허언증 기질도 있었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한 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약 2년 정도 후엔 당시 사귀던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지만 정작 부부 사이는 무척 나빴던 탓에 결국 결혼 생활 1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고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성과 재혼했는데요. 문제는 이 두 번째 결혼도 순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녀는 남편 이름으로 마구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고급 물품들을 구매하기를 즐겼고 이런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소비를 줄이며 갚으려고 하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현실 도피를 선택했죠. 네, 그녀는 아이와 빚만을 남겨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금 혼자가 된 미호는 만남 사이트에 등록, 새로운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지이의 노보루라는 남성과 알게 되었죠. 이 남성은 미호보다 무려 11살 연하였던 데다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노보루 씨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10살 정도 어리게 속였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노보루 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호는 철저하게 노보루 씨를 속이기 위해 그의 앞에선 다나카 마이코라는 가명을 썼다고 하는데요. 즉 10살 연하 미혼 여성인 별개의 인물을 연기한 그녀는 대량의 선물 공세를 통해 노보루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호는 도쿄의 시나가와구에 있던 노보루 씨의 친가에서 동거를 시작, 가족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이후엔 이바라키현으로 이사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호는 노보루 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때가 되었다 생각한 그녀는 이 아이를 무기 삼아 노보루 씨에게 프로포즈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결혼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간 속여왔던 자신의 가명은 물론 나이까지 전부 들켜버린다는 점이었는데요. 미호는 결혼 전 결국 울며 자신의 거짓말을 전부 실토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은 노보루 씨는 당황했지만 우는 미호가 안쓰러워 보였던 것은 물론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기에 최종적으로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이었지만 정작 부부가 되자 미호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네, 또다시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그녀 본인에겐 이전부터 갚지 못한 대출이 있었기에 자신의 이름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 보니 남편의 이름으로 돈을 반복적으로 빌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금전적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어 2006년경엔 노보루 씨 직장에 조합원 회비마저 훔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고작 몇 년 만에 노보루 씨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2010년경엔 노보루 씨가 직접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상냥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아내 탓에 파산했음에도 돈을 돌려내라거나 책임지라는 등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호라는 여자가 반성을 모르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단 점이죠. 2015년 무렵 미호는 남편의 저금까지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노보루 씨가 이걸 눈치챈 것은 2017년 12월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아내 때문에 파산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했던 그였지만 상황이 이쯤 되자 아내를 엄하게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빼돌린 돈은 약 500만엔 정도로 노보루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 몰래 써버린 500만엔은 돌려달라고 정중히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미호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오겠다며 적당한 거짓말로 상황을 넘겼지만 사실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었죠. 남편은 이후로도 언제쯤 돈을 돌려줄 수 있냐 계속해서 물었고 미호는 적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와중 미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이 죽으면 500만엔을 돌려줄 필요도 없을 텐데 죽여버릴까? 네, 슬슬 변명하는 게 귀찮아진 그녀는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부터는 당시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독살, 독약,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들키지 않고 죽이는 법. 검색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전선으로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은 후 시신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에 매장하는 방법은 안에서 부패하며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들키기 무척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인터넷의 정보를 믿었고 결국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18년 2월 17일 밤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을 손에 쥔 그녀가 노보루 씨가 자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노보루 씨의 목에 코드를 감은 후 육중한 체중을 이용해 힘껏 조르기 시작했죠.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된 노보루 씨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후 그녀는 이전에 세워둔 계획대로 시신의 콘크리트를 덮어버리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이 정도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자신의 장녀에게 시신 처리를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장녀는 처음엔 저항했지만 그녀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 딸 엄마랑 살기 싫어? 같이 살려면 아빠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에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장녀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둘은 먼저 시신을 담요로 싼 후 위에 콘크리트를 덮었고 시신이 들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벽장에 처박아뒀는데요. 주변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로마 오일이나 탈취제, 공기청정기 등을 틀어뒀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의 악취가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일은 장녀에게 담당하게 했는데요. 장녀는 울며 거부했지만 고압적인 미호의 태도에 엄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녀에게 시신 관리를 맡긴 그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남편 통장에서 돈을 마구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이 발각되지 않도록 2018년 3월 9일경 가스가우라 경찰서에서 남편이 실종됐다며 실종신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자신이 의심받을 일은 없어졌다 생각한 그녀는 내친 김에 나아가 남편과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의 서명란에 자신이 사인하면 필적이 같다는 게 들킬 수 있으니 남편 서명란엔 또다시 장녀를 시켜 사인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사건으로부터 1개월 후인 3월 28일 미호는 신나는 마음으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접수하던 담당 공무원은 뭔가 이상한 부분을 눈치챕니다. 바로 남편의 필적이 과거 서류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정보는 경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마치 서두르는 듯 실종된 남편과 이혼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이윽고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자택에 방문한 형사는 남편 어딨어? 라고 물었는데요. 저지른 죄가 있다 보니 겁을 먹었던 그녀는 여기 있어요. 라며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는 설마 하는 생각에 벽장을 열었고 그 안에는 기묘한 형태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노보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이후 경찰은 미호를 사문서 위조, 살인, 시신 유기 등의 죄로 기소했고 결국 그녀는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살인 방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이를 볼 때 강한 사리와 계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딸을 범죄에 휘말리게 한 부분이 악질적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미호는 남편이 친척 중에 야쿠자가 있다며 협박했어요. 술에 취하면 벽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던졌어요.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친가에서 함께 사셨을 때 야쿠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벽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던질 정도로 무서운 남편인데도 계속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저금까지 빼돌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녀의 설득력 없는 답변에 더해 장녀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화내서 그동안 말할 수 없었지만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상식적으로 노보루 씨가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아빠였다면 아이가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쓸 리가 없겠죠. 이렇게 사건을 가정폭력적으로 몰아가 감형을 노리려던 그녀의 진술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공판에서 노보루 씨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상냥한 제 아들을 멋대로 살해한 데다 아이들까지 도구처럼 이용한 마이코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사형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9년 7월 5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미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1살이면 좋고 나쁨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일 텐데 자신의 아이에게 범행을 돕게 한 점은 정말 최악이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